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초와 LLM 에이전트 파트 강의를 맡은 중앙대학교 이한희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딥러닝 및 머신러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연어 처리의 개념, 그리고 언어 모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초고대 언어 모델까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LLM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서 사전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LLM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줬는지 집중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후학습을 통해서 챗GPT 같은 유저 친화적인 언어 모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다루고자 합니다. 네,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초와 LLM 에이전트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의 사전학습과 진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챗GPT와 같은 그런 언어 모델들은 다 이런 거대한 사전학습을 거치게 됩니다. 사전학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학습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 언어 모델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학습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학습까지 최종적으로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챗GPT와 같은 모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과정을 이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각광받고 있는 딥시크라던가 제미나이, GPT-4 이상의, 5 이상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부분이 바로 이 구조적인 발전인데요. 처음에 이 워드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어테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아키텍처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키텍처적인 발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모델을 잘 학습할 것인가에 관한 기점으로 이제 페이즈 2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페이즈 2에서부터 바로 이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이 주요 개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2까지는 사전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에서는 사전학습만이 아니라 사전학습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사후학습이라는 것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언어 모델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두루두루 여러 태스크에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좀 더 이제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 처리 분야, 즉 거대 언어 모델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과정에는 다양한 이제 마일스톤이 되는 논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무래도 워드 투 백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마일스톤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 논문들이 바로 주요한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런 버트, GPT 그리고 이제 초기 모델들, 원투 이런 모델들 그리고 바트 이런 모델들이 주요한 이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는 이 GPT-3 이후에서부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이즈 2, 이렇게 페이즈 3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챗GPT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서 쭉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다른 수업에서 들으셨듯이 이제 이 워드 임베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다른 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둡니다. 그리고 모델을 RNN 기반의 모델이라고 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태스크에 이 RNN 모델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워드 임베딩은 고정을 시킨다든지 혹은 이 체크 포인트를 그대로 불러온 상태에서 약간의 파인 튜닝만 한다든지 해서 이 워드 임베딩 파트는 일반적으로 사전학습된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때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다른 부분들, 즉 이 워드 임베딩 파트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완전히 처음부터 이 부분은 태스크에 스페시픽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는 현대 NLP에서는 이렇게 이제 워드 임베딩 파트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통째로 사전 학습을 해놓는 것이 이제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이 파라미터들이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되는 게 아니라 워드 임베딩 벡터처럼 각 레이어들이 모두 이제 프리트레인된 상태에서 사전 학습된 상태에서 이미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모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언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질의응답 문제를 풀도록 더 추가 학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을 사전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용적인 언어 모델로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이 모델을 가져온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랭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뽑아낼 수 있는 이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좀 이제 특정 태스크로 좀 더 파인 튜닝을 유도하면은 일반적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습득한 사람한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무런 이제 언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 당연히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트랜스포머에 인코더만 떼다 써서 그 모델을 사전 학습하느냐 아니면 트랜스포머 그 자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자체를 그대로 다 가져와서 그 인코더 디코더를 다 사전 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구조만 가져와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코더 구조의 대표적인 게 버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 즉 이 모든 문장의 인풋을 한 번에 받은 상태에서 이제 한 번에 인코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퓨처에도 컨디션을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문장을 생성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퓨처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코더 구조는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일종의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이런 데 주로 많이들 쓰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문장이 들어갔을 때 문장의 가운데 단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마스킹을 해놓고 그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주로 사전 학습이 됐고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포머 그 자체를 그대로 따와서 사전 학습만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 뭐 이제 그런 형태를 통해서 많이 학습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바트하고 T5 이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버트든 바트든 T5든 이제 결국에는 다 일종의 랭귀지 모델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단어를 예측하느냐 바이디렉션을 하게 하느냐 혹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구조적인 차이도 있죠. 그리고 GPT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GPT도 결국에는 이제 디코더 언리 구조인데 이 디코더 언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 단어를 줬다 하면 다섯 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즉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어떤 모델이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데 좀 더 특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들은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구조에서 이 디코더 언리 구조로 대부분 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의 경우는 아무래도 디코더 언리 구조가 조금 더 범용성이 크고 그리고 사이즈를 키우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GPT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이 디코더 언리 구조를 대부분 차용해서 이 사전학습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전학습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전학습을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 말인즉슨 단어의 확률 분포 같은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중간중간 단어들이나 혹은 그 미래의 단어들을 예측하게 하는 이런 태스크들을 학습을 했을 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런 학습을 진행했을 때, 즉 이런 빈칸을 채워놓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것의 효과라는 것이 결국에는 언어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대학교는 어떤 장소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빈칸이 있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모델로부터 추론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에 뭐 동작구라던가 그런 지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뭐 중앙대학교라는 학교가 동작구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런 어떤 트리비아 같은 거를 지식을 어찌 보면은 상식을 모델이 이것을 이제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습득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put 뒤에 도대체 뭐가 와야 되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언어의 품사라던가 이런 신텍스 이런 것들을 이런 빈칸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서는 이제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이런 대명사에 대한 개념, 코리퍼런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처럼 뭐 감성 분석 태스크를 푸는 것과 비슷한데 the movie was 뒤에 들어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앞문장의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리뷰를 썼다고 하면 어떤 감정으로 썼느냐를 자연스럽게 문맥을 통해 추론하게 돼서 센티먼트를 마치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수열을 계속 채우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이 다음 인풋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위 말하는 약간 수학적인 베이직 아리스메틱도 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모델이 어느 정도 일반화 능력도 갖추게 되면서 이제 문장에 대한 감도 생기게 되고 소위 말하는 상식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빈칸을 마치 채워넣는 것을 이제 미리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사전 학습인 건데요.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하고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델한테 마치 이제 디코더 언니 구조라고 하면은 그냥 다음 단어를 계속 이렇게 예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장이나 뭐 예를 들면 웹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 문장이나 우리가 이런 이제 프리 트레이닝 하는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문장을 통째로 가져와서 그냥 첫 번째 단어 주고 두 번째 단어 예측하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어 주고 세 번째 단어 예측하게 하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미리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든지 혹은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전 학습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인데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언어에 대한 개념을 배움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모델이 상식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제너럴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미리 학습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모델을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추가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이해도 돼 있고 그리고 상식도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학습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굉장히 쉽게 어댑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아주 쉽게 이제 좀 학습이 효율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성능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면 그냥 처음부터 파인 튜닝하는 것보다 프리 트레이닝 거친 게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잘 나오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버트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는 이제 패러다임을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책이라던가 위키피디아 문서 이런 거를 이제 다 활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돈히 모델이니까 이제 텍스트가 통째로 들어갔을 때 문장이 거기서 이제 일부를 마스크를 씌우고 그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하는 식으로 보통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두 문장이 서로 연속된지 안 됐는지 추론하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로스도 함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뭐 예를 들면 스팸 분류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좀 더 성능을 많이 높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프리 트레이닝과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등장하게 되느냐인데요. 이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모델도 이 프리 트레이닝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풍부하다 보니 자원도 많아지고 갈수록 GPU도 발전함에 따라서 한번 정말 큰 모델을 구글이든 위키피디아든 온갖 세상에 있는 텍스트들을 웹상에 있는 걸 다 모아서 한번 우리가 사전학습을 진행해보면 굉장히 똑똑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캐퍼시티라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모델이 더 복잡한 이런 문제들도 잘 풀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이제 메모리도 더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큰 모델을 이렇게 웹상에 있는 온갖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소위 말하는 상식과 사전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GPT-3는 GPT-2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이즈가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공개는 안 됐고요. 사실 공개가 돼도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힘들긴 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2020년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이 모델의 특징이 무엇이냐?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까지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즉 사전학습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추가로 파인 튜닝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만 그 특정 태스크의 성능이 보장이 됐는데요. 이 GPT-3부터는 추가로 학습을 하지 않고도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문제 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예시 몇 개만 던져주면은 마치 사람이 뭔가 딱 시킨 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다 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학습이라는 거를 추가로 더 안 해도 이 컨텍스트에 인풋에다가 이 태스크에 대한 정보하고 예시만 몇 개 던져주면은 그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추가로 학습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이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 모델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문백에서 있는 걸 통해서 러닝을 하는 거죠. 예시와 지시만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즉 모델의 파라미터를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예시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학습을 못하니까 모델이 원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작동하게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파인 튜닝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뭔가 예시만 몇 개 잘 던져주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태스크, 전혀 데이터가 없던 그런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GPT-3가 완전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시를 주고 이 예시를 따라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소통하듯이 뭔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듯이 그렇게 모델과 소통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다음 문장을 완성하는 것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유저와 얼라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GPT-3를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한 그 GPT-3를 사후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Instruct GPT라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챗GPT의 사실상 이제 토대가 되는 모델이고 거의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들 때 그러면 이제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결국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이 세 가지의 H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유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겠죠.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뭐 사용 방법 이런 거죠. 위험한 해서는 안 될 말 뭐 이런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학습하는 방법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좀 파악을 하게 됐어요. 기존에 학습하던 방법은 주로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따르는 방향으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의 피드백을 좀 더 받아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좀 학습 방법을 변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다음 단어만 예측하면서 GPT-3 같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인풋을 줬을 때 그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제 사람이 마치 답변을 미리 써놓은 거죠. 그 답변을 따라하도록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쓴 답변을 우리가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답변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사람이 GPT가 생성한 답변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랭킹을 매긴다든지 해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크게 두 가지의 방향, 두 가지 학습 방향을 통해서 이제 사후 학습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즉 어떤 뭐 요청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직접 답변을 쓰는 거죠. 챗GPT가 해야 될 일을 마치 이제 사람이 열심히 직접 답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답변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추가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기반의 피드백을 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강학습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언어 모델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언어 모델이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와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이 어떤 입력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가 액션으로 모델이 내뱉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 모델이 아웃풋, 즉 답변을 생성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언어 모델이 답변을 내는 그 로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를 생성한다 같은 로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리워드는 이제 휴먼 피드백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 모델 입장에서 특정 액션을 취해서 특정 문장을 생성을 했다고 치면은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면은 이제 리워드를 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유해한 답변이다 이런 거면은 낮은 리워드를 주겠죠. 그래서 보상 체계를 통해 가지고 강학습 기반으로도 이렇게 언어 모델을 추가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upervised fine tuning의 경우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줬을 때 사람이 직접, 즉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답변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롬프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설명을 해달라 이런 프롬프트들을 뽑아서 즉 문제를 뽑은 거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사람이 직접 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들어갔을 때 사람의 답변이 나오도록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SF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이그젬플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프롬프트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해서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학습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때 결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모델이 쓴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변에 대해서 랭킹을 매겨놓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질문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모델이 하나의 답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답변을 쓰게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확률에 따라 샘플링하면 다양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양한 답변들을 사람이 직접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랭킹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랭킹을 매겨서 그 랭킹을 따라할 수 있는, 즉 사람이 어떤 주어진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매겼다고 생각하면 그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이라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즉 사람이 채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채점과 비슷하게 모델의 답변을 채점할 수 있는 별도의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리워드 모델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의 그 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수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점수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우리는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PPO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리워드를 기반으로 학습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리워드에 대한 좀 너무 지나친 의존성을 없애고 기존의 SFT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있었던 그 지식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형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제 패널라이즈를 이렇게 로스를 통해서 걸어주는 것을 이제 추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받으면서 모델이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또 지나치게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 RLHF라는 것이 그럼 왜 있어야 되냐? 그냥 사람 답변만 따라하는 SFT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를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SFT만 쓰게 되면은 이제 그냥 사람이 쓴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만 맞다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틀렸다고 학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어를 하나를 예측하게 학습을 할 때 그 단어는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로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러면은 안 되겠죠. 실제로는 great라는 게 있으면 사실 amazing이나
great나 이런 건 둘 다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는 비슷한 류의 그런 정답들인데 결국 샌드위치 같이 전혀 생뚱맞은 단어나 어메이징이나 둘 다 오답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이제 뉘앙스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보고 점수를 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SFT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 답변을 따라 쓰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이 강학습 기반의 이 크리틱 기반의 학습에서는 모델이 스스로 생성한 답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계속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고요, 학습적으로. 그리고 또 프리퍼런스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캡처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이그젬플만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좋은 예제도 쓰고 안 좋은 예제도 쓰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차이를 모델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측면에서도 SFT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이제 학습 효율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 리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챗GPT 같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 언어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사후 학습, SFT, RLHF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적용한 결과 그냥 나이브한 GPT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RLHF까지 한 이 버전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버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도 낼 뿐더러 이제 환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람의 답변을 잘 따르는 그런 헬프풀하고 어니스트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스트럭트 GPT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챗GPT라는 게 또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인스트럭트 GPT와 사실 챗GPT는 학습 방법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학습 데이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는 뭔가 좀 지시문을 따르는 진짜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쪽에 가깝다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대화를 유도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좀 대화형으로 뭔가 이제 지시를 내리고 응답하는데 좀 더 특화된 그런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좀 더 파인 튜닝 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하고 좀 더 대화 형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문제점이 이제 결국에는 최신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나이브한 GPT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학습된 시점에 정보만 알고 있다 보니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신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이제 검색 증강 생성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치 원래 언어 모델 자체는 클로즈드 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델에 저장된 지식만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픈북으로 웹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추가로 가져와서 문맥에 넣어서 적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이제 이런 검색 증강 생성 같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스트럭트 모델에 대해서 쭉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FT하고 RLHF 이런 것들을 다 거친 모델을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즈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많이 살펴봤던 사전학습 때 모델들을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모델을 다운받아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라마 3.1 기준으로 그냥 8빌리언이 있고 8빌리언 인스트럭트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모델인지 이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얘기한 이제 그냥 사전학습만 진행한 모델은 이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인스트럭트까지 붙어 있는 거는 오늘 이제 수업에서 다뤘던 이 SFT, RLHF 같은 그런 사후학습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용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인스트럭션 팔로잉 태스크를 할 때는 이 사후학습까지 적용된 모델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유저의 말을 좀 더 잘 알아듣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트레이닝 패러다임, 이 NLP 모델 이 패러다임 한번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딱 지도학습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사전학습하고 파인튜닝 하는 게 이제 좀 대세가 됐다가 이제는 사전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모델을 쓰는 혹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쓰다가 이제는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후학습을 좀만 더 잘하면은 진짜 범용적인 어떤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방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추리를 보게 되면 확실히 좀 이제 디코더 언니 모델 위주로 계속해서 이 언어 모델이 많이 거대 언어 모델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GPT-4부터 해서 계속 GPT-5 혹은 제미나이 등등 다양한 모델이 디코더 언니 모델 기점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결국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통째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파인 튜닝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모델이 사용되다가 이제는 프리트레이닝 자체를 굉장히 큰 모델에 진행해서 뭔가 효과를 봤더니 파인 튜닝 안 하고도 이것저것 태스크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이 포스트 트레이닝이 더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이제 SFT, RLHP 같은 테크닉이 더 발전하다 보니 챗GPT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학습을 안 하고도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한 이런 검색 증강 생성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더욱더 언어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